빨간 머리엔 제2장 매슈 커스버트가 놀라다. 매슈 커스버트는 밤새 간말이 끄는 마차를 몰고 브라이트 리버역까지 12km가 넘는 길을 기분 좋게 달렸다. 아담한 농장들 사이로 난 아름다운 길이었다. 마차는 향긋한 전나무 터널도 지나고 야생 자두나무 꽃이 맑게 핀 골짜기도 달렸다. 사과밭에서 날아든 꽃향기로 공기는 달콤했고 푸른 들판이 저 멀리 진주빛과 자줏빛 안개가 피어오르는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다. 작은 새들이 노래했네. 단 하나뿐인 여름날인 것처럼. 매슈는 나름대로 풍경을 즐겼지만 여자들을 마주쳐 인사해 한 순간만큼은 그러지 못했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는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알든 모르든 서로 눈인사를 나눠야 했다. 매슈는 마릴라와 린드 부인 말고는 모든 여자가 무서웠다. 그 수수께끼 같은 피조물이 자신을 보며 속으로 비웃는 것 같아서 불편했다. 어쩌면 매슈의 짐작이 맞는지도 몰랐다. 매슈의 외모가 특이하긴 했으니까. 생긴 건 투박한 데다 회색 머리카락이 구부정한 어깨까지 길게 내려왔고 20살을 넘기면서부터 한결같이 덥수룩하니 연갈색 턱수염을 하고 있었다. 회색 머리만 다를 뿐 20살 때나 60살인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브라이트 리버역에 도착했지만 열차가 지나간 흔적은 없었다. 매슈는 너무 일찍 왔다고 생각하며 조그만 브라이트 리버 호텔 마당에 말을 묶은 뒤 역사로 향했다. 긴 플랫폼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눈에 띄는 사람이라고는 플랫폼 맨 끝에 쌓아둔 지붕 널판지 더미에 앉은 아이뿐이었다. 매슈는 여자아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자마자 눈길도 주지 않고 몸을 옆으로 돌려 되도록 빨리 지나쳤다. 만약 매슈가 아이를 봤다면 잔뜩 긴장했으면서도 기대감에 차 있는 몸짓과 표정을 알아봤을 것이다. 소녀는 그 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어쩌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할 수 있는 일이 앉아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 앉아서 기다리는 중이었다. 역장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매표 소문을 잠그며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매슈는 역장에게 35분 기차가 곧 도착하는지 물었다. 35분 기차는 이미 도착해서 30분 전에 떠났지요. 하지만 커스버트 씨가 올 거라며 어떤 승객이 아이를 한 명 내려놓고 갔답니다. 여자아이요. 저쪽 널판지 위에 앉아있을 겁니다. 여자 대합실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밖이 더 좋다고 아주 진지하게 말하더군요. 상상할 거리가 많다나요? 별난 아이예요. 역장이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자아이가 아닌데. 난 남자아이를 데리러 온 겁니다. 남자아이가 있어야 하는데.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노바스코샤에서 남자아이를 데려다 주기로 했거든요. 매슈가 멍하니 말했다. 역장이 휙 휘파람을 불었다.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스페인스 부인이 저 여자아이를 데리고 기차에서 내려서 제게 맡겼거든요. 매슈와 마릴라가 고아원에서 입양할 아이라고 매슈가 데리러 오고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예요. 여기에 숨겨놓은 다른 고아아이는 더 없어요. 알 수가 없군. 매슈는 마릴라가 와서 이 상황을 직접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맥없이 말했다. 글쎄요. 저 아이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이가 설명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에도 입이 있으니까요. 바라던 남자아이가 고아원에 없었는지도 모르죠. 역장은 태평스레 말하더니 배가 고팠는지 서둘러 나가버렸다. 불쌍한 매슈는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갈기를 뽑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혼자 해내야 했다. 여자아이. 그것도 낯선 여자아이. 고아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왜 남자아이가 아니냐고 물어야 했다. 매슈는 속으로 앓는 소리를 하며 돌아서서 느릿느릿 힘없는 걸음으로 플랫폼을 걸어서 여자아이에게 다가갔다. 여자아이는 매슈가 지나쳐간 뒤에도 줄곧 매슈를 쳐다보았고 지금도 매슈를 바라보고 있었다. 매슈는 여자아이를 보지도 않았지만 보았더라도 아이가 어떤 모습인지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터였다. 아이는 11살 정도로 보였고 아주 짧고 몸에 꽉 끼는 누런빛이 도는 볼품없는 회색빛 혼방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색이 바래고 납작한 갈색 밀짚 모자를 썼으며 모자 아래로 숱이 많은 새빨간 머리카락을 두 갈래로 따 등 뒤로 늘어뜨렸다. 작고 하얀 얼굴은 갸름했는데 주근깨 투성이었다. 입도 크고 눈도 컸다. 눈동자는 햇살과 기분에 따라 초록색이 되었다가 잿빛이 되었다가 했다.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의 시선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모습이었다.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매우 뾰족하고 도드라진 턱도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 또한 큰 눈은 생기발랄했고 입은 귀여운 입술에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낼 것 같았으며 이마는 넓고 동그랬다. 한마디로 보는 눈이 예리한 사람이었다면 제자리가 아닌 곳으로 인도된 이 여자아이가 부끄럼 많은 매슈커스버트가 그토록 터무니없이 무서워하는 흔하디 흔한 여자들과 전혀 다른 정신세계의 소유자라고 결론 내렸을 것이다. 다행히 매슈는 먼저 말을 거는 시련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 매슈가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확신이 들자마자 여자애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햇볕에 그을린 야인 한 손으로 다해진 구식 여행용 가방의 손잡이를 꽉 움켜잡았다.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을 매슈에게 내밀며 말했다. 유난히 또랑또랑하고 싹싹한 목소리였다. 초롱 지붕집의 매슈 커스버트 아저씨 맞으시죠? 만나뵙게 되어 정말 기뻐요. 절 데리러 오시지 않을까봐 막 걱정이 되려고 해서 아저씨가 못 오시는 온갖 이유를 상상하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오늘 밤까지 절 데리러 오시지 않으면 커다란 벚나무가 있는 모퉁이까지 기찻길을 따라 내려갈 생각이었어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밤을 보내보려고 마음먹었거든요. 전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하얀 벚꽃이 활짝 핀 나무 위에서 달빛을 받으며 잔다니 굉장히 멋질 것 같지 않으세요? 대리석으로 된 넓은 방이 있다고 상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저씨가 오늘 밤에 못 오셔도 내일 아침에는 꼭 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매슈는 앙상한 작은 손을 어색하게 맞잡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지 마음을 굳혔다. 눈을 반짝반짝 빛내는 이 아이에게 차마 착오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일단 집으로 데려가서 마릴라에게 말하게 할 작정이었다.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여자아이를 브라이트버역에 혼자 남겨둘 수는 없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거나 설명을 들은 일은 초록 지붕집에 무사히 돌아간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따라오너라. 저쪽 마당에 말이 있단다. 가방은 이리다오. 매슈가 겸연쩍은 듯 말했다. 아이가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들게요. 무겁지 않아요. 가방 안에 제가 가진 걸 전부 넣었지만 무겁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 들면 손잡이가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드는 게 나아요. 저는 요령을 정확히 알거든요. 이건 엄청나게 오래된 가방이에요. 와, 아저씨가 오셔서 정말 기뻐요. 벚나무에서 자는 것도 근사하지만요. 여기서 멀리 가야 하죠? 스펜스 아주머니가 13km는 될 거라고 하셨어요. 전 마차 타는 걸 좋아하니까 괜찮아요. 아저씨 집에서 아저씨의 가족으로 사는 건 정말 멋진 일일 거예요. 저는 지금껏 한 번도 가족이 없었거든요. 또 꼭 그런 건 아니기는 한데 아무튼 고아원은 최악이었어요. 넉 달밖에 안 있었지만 다시는 가기 싫어요. 아저씨는 고아원에서 지내본 적이 없을 테니까 거기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저씨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끔찍해요. 스펜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하는 건 나쁜 태도라고 하셨지만 제가 일부러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쁜 말은 자기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좋았어요. 고아원 사람들이야. 하지만 거기는 다른 고아들 말고는 상상할 거리가 너무 없어요. 아이들에 대해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것도 꽤 재밌어요. 옆에 있는 여자아이가 사실은 백작의 딸인데 아기 때 사악한 유모가 요괴하고 그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채 죽은 거예요. 저는 밤에 잠들기 전에 이런 상상을 했어요. 낮에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렇게 말랐나 봐요. 저 너무 삐삐 말랐죠? 뼈만 있고 살은 하나도 없어요. 전 제가 팔꿈치가 움푹 들어갈 만큼 푸동통하고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상상하는 게 참 좋아요. 매슈의 길동무는 그만 말을 멈췄다. 숨이 차기도 하고 마차를 묶어둔 곳에 다다랐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마차가 마을을 벗어나 가파른 작은 언덕길을 내려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드러운 흙을 깊이 파서 길을 낸 탓에 양쪽 비탈에 꽃이 만발한 벚나무와 새하얗고 늘씬한 자작나무들이 두 사람의 머리보다 1m쯤은 위에 늘어져 있었다. 아이는 손을 뻗어 마차 앞을 스치는 야생 자두나무 가지 하나를 꺾었다. 아름답죠? 비탈에서 옆으로 뻗은 저 나무 말이에요. 온통 하얗게 레이스를 단 듯한 저 나무를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글쎄다. 잘 모르겠구나. 왜요? 신부 같잖아요. 예쁜 안개 면사포를 쓰고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모습이 어떨지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신부가 될 거라는 기대는 안 해요. 너무 못생겨서 저랑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라면 또 모를까요?
외국인 선교사라면 그렇게 까다롭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저도 꼭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이 세상에서 꿈꾸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전 예쁜 옷이 정말 좋거든요. 태어나서 예쁜 옷을 입어본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어쩌면 그래서 더 입고 싶은 게 아닐까요? 전 제가 눈부시게 차려입은 모습을 상상해 보곤 해요. 오늘 아침에 고아원 나올 때부터 너무 창피했어요. 이 볼품없는 원피스밖에 입을 옷이 없어서요. 고아원에서는 다 이런 옷들 뿐이에요. 지난 겨울 호프턴의 어떤 상인이 혼방 옷감을 300만 원 공원에 기부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팔다 남은 옷감이라고 말하지만 전 그분이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었다고 믿고 싶어요. 기차에 오르자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며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았는데 제가 곧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늘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다고 상상하기 시작했죠. 어차피 상상인데 이왕이면 멋진 게 좋잖아요. 온갖 꽃이랑 깃털이 너풀거리는 커다란 모자를 쓰고 금시계도 차고요. 새끼 염소 가죽으로 만든 장갑이랑 장화도 신는 거예요. 그러자 금방 기분이 좋아져서 섬까지 오는 동안 여행을 마음껏 즐겼어요. 뱃멀미도 전혀 안 했고요. 스펜서 아주머니도 평소에는 멀미를 하셨다는데 이번엔 괜찮으셨어요. 제가 물에 빠질까봐 지켜보느라 멀미할 새가 없으셨대요. 저처럼 기웃거리고 돌아다니는 아이는 본 적이 없으시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돌아다녀서 멀미를 안 하셨다면 다행이잖아요. 게다가 전 배에서 볼 수 있는 건 전부 다 보고 싶었어요. 그런 기회가 언제 또 있을지 모르잖아요. 우와, 저기 벚꽃이 훨씬 더 많이 피었네요. 이곳처럼 꽃이 많은 섬은 처음이에요. 벌써부터 이 섬이 마음에 쏙 들어요. 여기서 살게 돼서 정말 기뻐요. 프린스 에드워드 섬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들었어요. 이 섬에서 사는 상상을 많이 했는데 정말 여기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상상이 현실이 되면 정말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붉은 길들은 정말 신기하네요. 샬레타운에서 기차를 탔는데 붉은 길이 옆으로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펜서 아주머니께 길이 왜 붉은색이냐고 물었더니 아주머니도 모르신다면서 제발 그만 좀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1000번도 더 했다면서요. 제가 그런 것 같긴 하지만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저 길은 왜 붉은 거예요? 글쎄다. 모르겠구나. 저것도 언젠간 꼭 알아낼 거예요. 앞으로 알아야 할 것을 생각하면 신나지 않으세요? 그럼 살아있다는 게 정말 즐겁게 느껴지거든요. 세상에는 흥미로운 일이 가득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모르는 게 없이 다 알고 있다면 재미가 반으로 뚝 줄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상할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말이 너무 많나요? 사람들이 항상 제게 그러거든요. 조용히 하고 있을까요? 그러라시면 그럴게요. 마음만 먹으면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요. 매슈는 자신도 놀랄 만큼 즐거워하고 있었다. 과묵한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매슈는 자신에게 대꾸를 바라지만 않으면 상대방이 혼자 떠들어대는 것은 아무래도 괜찮았다. 하지만 어린 여자애와 함께 있는 게 즐거울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여자란 어떤 경우에도 기분 좋은 존재가 아니었고 어린 여자애들은 더했다. 여자아이들은 매슈에게 말을 걸었다가는 한 입에 잡아먹히라고 할 것처럼 겁먹은 얼굴로 힐끔거리며 슬슬 피해 다녔다. 매슈는 여자아이들의 그런 모습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다. 에이번리에서 소위 교육을 잘 받았다는 여자아이들은 그런 식이었다. 그러나 이 주근깨 투성이 꼬마 마녀는 전혀 달랐다. 더딘 이해력으로 아이의 발랄한 머릿속을 따라가기가 꽤 버거웠지만 아이의 수다가 싫지 않아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매슈는 평소처럼 쑥스러운 기색으로 말했다. 아, 마음껏 말하려무나. 나는 괜찮다.
우와, 기뻐요. 아저씨랑은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고, 아이는 어른들 눈에 보이게 있으되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말을 듣지 않아도 돼서 정말 안심이에요. 그동안 그런 소리를 100만 번은 들었거든요. 전 말도 거창하게 한다고 사람들이 비웃어요. 하지만 머릿속에 거창한 생각들이 있으면 거창하게 말해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글쎄다. 일리 있는 말이구나. 스펜서 아주머니는 제 혀가 입안에 떠 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니거든요. 제 혀도 끝이 입 안쪽에 딱 붙어 있거든요. 스펜서 아주머니는 아저씨 집 이름이 초록지붕집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초록지붕집에 대해 궁금한 걸 다 여쭤봤더니 주변에 나무가 많다고 하셨죠? 전 뛸 듯이 기뻤어요. 전 나무가 정말 좋아요. 고아원 근처에는 나무 같은 나무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얗게 칠한 물 같은 걸 둘러놓고 작고 앙상한 볼품없는 나무들이 다였어요. 거기는 나무들도 꼭 고아 같아요. 그 나무들을 보고 있으면 울고 싶어져요. 전 나무들한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자꾸 불쌍한 나무들아. 넓고 울창한 숲에서 다른 나무들과 어울려서 자라면 작은 이끼와 유골의 방울꽃들이 뿌리 위를 덮고 멀지 않은 곳에 개울이 흐르고 새들이 너희 가지에 앉아 노래해주면 훨씬 더 크게 자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구나. 나는 너희들 마음을 잘 알아. 작은 나무들아. 오늘 아침은 그 나무들을 두고 떠나야 해서 슬펐어요. 아저씨도 그런 것들과 정든 적 있으시죠? 초롱지붕집 근처에는 개울이 있나요? 깜빡 잊고 스펜서 아주머니께 여쭤보지 못했어요. 글쎄다. 그래. 집 바로 아래 하나 있구나. 우와. 시내가 근처에 사는 것도 제가 언제나 꿈꾸던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그런 곳에 살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꿈이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꿈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전 지금 하나만 빼고 완전히 행복해요. 그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무슨 색으로 보이세요? 아이는 윤기가 흐르는 양갈래로 나인 머리 한 가닥을 앙상한 어깨 위에서 획 잡아채더니 매슈의 눈앞에 가져다 댔다. 매슈는 여자들이 길게 기른 머리의 색을 판단하는데 익숙지 않았지만 이 경우는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빨간색이구나. 그렇지? 아이는 따은 머리를 등 뒤로 넘기며 평생 마음속 깊숙이 박혀있던 슬픔을 발끝에서부터 끌어올려 모두 토해내듯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체념한투로 말했다. 맞아요. 빨간색이에요. 이제 제가 왜 완벽하게 행복할 수 없는지 아시겠죠? 머리가 빨간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저는 다른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주근깨 투성인 것도, 눈동자가 초록인 것도, 빼빼 마른 것도 말이에요. 그런 건 없다고 상상하면 되니까요. 제 얼굴빛이 장미꽃잎처럼 아름답고 눈동자는 보랏빛 별빛처럼 반짝인다고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빨간 머리는 다른 걸로 상상이 안 돼요. 온 힘을 다해 이렇게 생각해봤죠. 이제부터 내 머리카락은 눈부신 까만색이다. 까마귀 날개처럼 까맣다. 하지만 제 머리가 빨갛다는 생각이 잠시도 사라지지 않아서 가슴이 찢어져요. 이건 제 평생의 슬픔이 될 거예요. 언젠가 평생의 슬픔을 간직한 여자애가 등장하는 소설을 읽었는데 그 애가 슬픈 건 빨강머리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금발머리가 설화석고 같은 이마에서부터 등 뒤까지 찰랑했거든요. 그런데 설화석고 같은 이마가 뭐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아저씨는 아세요? 글쎄다. 나도 모르겠구나. 매슈는 약간 어질하니 얼떨떨했다. 철없던 어린 시절 소풍을 갔다가 한 아이의 깸에 넘어가 회전목마를 탔던 때와 같은 기분이었다.
그게 무슨 뜻이든 좋은 말일 거예요. 그 여자아이는 여신처럼 아름답다고 했거든요. 신처럼 아름다우면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다. 그런 상상은 안 해봤구나. 매슈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전 자주 해봤어요.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좋으세요? 신처럼 아름다운 거랑 천재처럼 똑똑한 거랑 천사처럼 착한 것 중에서요. 글쎄다. 나는 잘 모르겠구나. 저도 그래요. 어느 쪽도 선택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고르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가 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제가 천사처럼 착하지 않은 건 확실해요. 스펜서 아주머니가 그러시는데 거스버트 아저씨 아저씨 스펜서 부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었다. 아이가 마차에서 굴러 떨어진 것도 매슈가 깜짝 놀랄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다. 마차가 굽이길을 돌아 가로수길로 들어섰을 뿐이었다. 뉴브리지 사람들이 가로수길이라고 부르는 그 길은 500m 정도 길게 뻗어 있었다. 길 양쪽에 몇 년 전 나이 지긋한 한 괴짜 농부가 심어놓은 사과나무들이 거목에서 자라 아치형으로 넓게 가지를 뻗어서 머리 위로 눈처럼 하얗고 향기로운 꽃들이 차양처럼 길게 드리워졌다. 우거진 나무가지들 아래로 자줏빛 황혼이 가득 깃들었고 멀리 앞쪽으로는 노을이 짙게 물든 하늘이 마치 대성당 복도 끝이 커다란 장미문양 창문처럼 언뜻 보였다. 그 아름다운 광경에 아이는 말문이 막힌 듯했다. 아이는 마차에 앉아 몸을 뒤로 젖히고 야윈 두 손을 꽉 움켜잡은 채 황홀한 얼굴로 하얗게 빛나는 장관을 마주했다. 마차가 가로수길을 벗어나 뉴브릿지를 향하는 긴 비탈길을 내려가는 동안에도 아이는 미동도 없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아직도 황홀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얼굴이 서쪽 하늘의 노을을 아득히 응시했다. 아이의 두 눈은 붉게 타오르는 하늘을 수려하게 뒤덮고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고 있었다. 개들이 낯선 이들을 향해 짖고 어린 소년들이 깔깔대고 사람들이 잔뜩 궁금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는 부산스러운 작은 마을 뉴브릿지를 빠져나올 때까지도 마차는 조용했다. 그렇게 5km 정도를 더 가는 동안에도 아이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그토록 쉴 새 없이 떠들더니 무언가에 열중하니 조용해졌다. 결국 매슈가 용기를 내어 먼저 입을 열었다. 많이 피곤하고 배도 고픈가 보구나. 아이 침묵이 길어지는 이유가 그거라고 간신히 생각해낸 매슈가 말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단다. 1.5km만 더 가면 돼. 몽상에서 깨어난 아이는 깊은 숨을 내쉬며 별빛을 따라 먼 곳을 헤매다 온 사람처럼 꿈꾸는 눈빛으로 매슈를 바라봤다. 코스포트 아저씨, 지금 지나온 곳 말이에요. 그 하얀 길, 그게 뭐예요? 매슈는 잠시 곰곰이 생각하다 대답했다. 글쎄다. 가로수길을 말하는 게로구나. 예쁜 길이지. 예쁘다고요? 예쁘다는 말로는 모자라요. 아름답다는 말도요. 그런 말로는 한참 부족해요. 황홀하다. 황홀하다는 말이 좋겠어요. 여태껏 제가 뭔가를 보고 더 멋지게 상상할 수 없었던 건 그 길이 처음이에요. 여기가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아이는 한 손을 가슴에 얹었다. 여기가 좀 이상하게 아팠는데 기분 좋게 아픈 거였어요. 아저씨도 기분 좋게 아팠던 적이 있나요?
글쎄다. 기억이 나질 않는구나. 전 그런 적이 많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걸 볼 때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예쁜 길을 가로수길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이름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요. 저 길의 이름은 그러니까 기쁨의 하얀 길. 그게 어울려요. 이게 더 상상력이 들어간 멋진 이름 같지 않으세요? 전 어떤 사람이나 장소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늘 새로운 이름을 상상해 붙여요. 과언에 헵지바 젠킨스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전 그의 이름을 로잘리라 드벼드라고 상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로수길이라고 불러도 저는 꼭 기쁨의 하얀 길이라고 부를래요. 정말로 집까지 1.5km밖에 안 남았어요? 기쁘기도 하지만 아쉬워요. 이 길을 오는 동안 정말 즐거웠거든요. 즐거운 일이 끝나는 건 언제나 아쉬워요. 더 즐거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더 즐겁지 않을 때가 많고요. 어쨌든 저는 그랬어요. 그래도 집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면 기뻐요. 지금까지 전 진짜 집에 살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진짜 집에 가까워진다는 생각만으로도 기분 좋은 통증이 느껴져요. 우와, 저거 예쁘지 않아요? 마차는 언덕마루를 넘어 달렸다. 아래로 연못이 보였는데 길고 구불구불한 모양이 흡사 강처럼 보였다. 연못 중간쯤에 다리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다리가 있는 곳부터 아래로 연못 끝까지 호박색 모래 언덕이 길게 이어져서 검푸른 바다가 들어오는 길을 막았다. 물은 다채로운 색조를 피워내며 찬란하게 일렁였다. 더없이 그윽한 진노랑빛, 장밋빛, 영묘한 초록빛, 그리고 도저히 뭐라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여러 빛깔이 어우러졌다. 다리 위쪽으로는 연못이 전나무와 단풍나무 숲을 안으로 들어가 어둑한 그림자만 수면 위에서 흔들렸다. 둑 여기저기에서 연못 위로 몸을 내민 야생 자두나무는 마치 하얀 옷을 입은 소녀가 발꿈치를 든 채 물속 그림자를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보는 것 같았다. 연못이 시작된 늪에서는 구슬프도록 아름다운 개구리들의 합창 소리가 낭랑하게 올라퍼졌다. 그 너머 비탈에는 회색집 한 채가 하얀 사과꽃이 만발한 과수원에 둘러싸여 있었고 아직 날이 완전히 저물진 않았지만 창문 하나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매슈가 입을 열었다. 저건 베리 연못이란다. 그 이름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저 연못을 그러니까 반짝이는 호수라고 부를래요. 그래요. 저 연못에 딱 맞는 이름이에요. 꼭 어울리는 이름이 떠오르면 기분이 짜릿해져요. 뭔가에 기분이 짜릿했던 적 있으세요? 매슈는 곰곰이 생각했다. 글쎄다. 그래. 오이밭 흙을 파헤치는 징그럽게 생긴 하얀 벌레를 보면 그런 기분이 들긴 하지. 그렇게 생긴 벌레는 싫더구나. 에이, 그런 기분이랑은 다르죠. 아저씨는 같다고 생각하세요? 벌레하고 반짝이는 호수는 별로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왜 저 연못을 베리 연못으로 부르는 거예요? 저 집에 베리 씨가 살아서 그럴 게다. 비탈길 과수원집이라고 부르지. 저 뒤쪽에 덤불만 무성하지 않았어도 여기에서 초록 지붕이 보일 텐데. 하지만 우린 다리를 건너서 길을 돌아가야 하니까 반마일쯤 더 가야겠구나. 베리 아저씨네 어린 여자아이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아이 말고요. 저 정도 되는 아이들요. 다이애나라고 11살 된 딸이 있지. 우와, 정말 예쁜 이름이에요.
아이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탄성을 질렀다. 글쎄다. 난 모르겠는데. 이교도적 냄새가 나서 말이다. 난 제인이나 메리 뭐 그런 쉬운 이름이 좋더구나. 다이애나가 태어날 즈음 그 집 학교 선생이 한 명 묵었는데 그 선생이 지어줬다고 하더구나. 제가 태어났을 때도 그런 선생님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와, 다리에 다 왔어요. 전 눈을 꼭 감을래요. 다리를 건널 때면 항상 겁이 나서요. 다리 가운데쯤 지나는데 갑자기 다리가 젠날풀처럼 접히면서 그 사이에 끼어버리는 상상을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눈을 꼭 감아요. 하지만 막상 다리 중간쯤 다다랐을 것 같으면 항상 눈을 뜨게 돼요. 다리가 진짜로 덮인다면 그 순간을 보고 싶잖아요. 다리가 접히면 엄청나게 큰 소리로 나겠죠? 전 그런 큰 소리가 좋아요. 세상에 좋아할 게 이렇게 많다니 정말 신나지 않으세요? 다 건넜어요. 이제 돌아볼게요. 잘 자요? 반짝이는 호수님. 전 늘 제가 사랑하는 것들에게 잘 자라고 인사해요. 사람들한테 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좋아할 것 같거든요. 저 호수가 제게 웃어주는 것 같아요. 마차가 언덕길을 올라가 모퉁이를 돌 때 매슈가 말했다. 이제 집에 거의 다 왔단다. 초롱 지붕 집은 저쪽. 말하지 마세요. 아이가 허겁지겁 말을 막으며 매슈가 들어올리던 팔을 붙잡고는 가리키는 곳을 보지 않으려는 듯 눈까지 질끈 감았다. 제가 맞춰볼게요. 맞출 자신 있어요. 아이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두 사람은 언덕 마을에 올라서 있었다. 해는 한참 전에 저물었지만 노을이 포근하게 내려앉은 풍경이 아직도 또렷이 보인다. 서쪽의 금전빛 하늘을 배경으로 교회의 뾰족탑이 거무스름하게 솟아있었다. 밑으로는 작은 골짜기가 있었고 골짜기 너머로 완만하게 쭉 뻗은 비탈에 아담한 농장들이 드문드문 자리 잡았다. 아이는 동경과 염원이 가득 담긴 눈으로 농가를 하나하나 쓸어보았다. 마침내 아이 눈이 길가에서 훌쩍 떨어진 왼쪽의 어느 한 곳에 머물렀다. 황혼이 내린 수풀이 주변을 둘러쌌지만 그 속에서도 하얀 꽃이 활짝 핀 나무들이 어슴푸레 보였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남서쪽 하늘에 수정처럼 아름다운 크고 하얀 별 하나가 미래를 약속하는 길잡이의 등불처럼 반짝거렸다. 저 집이죠? 맞죠? 아이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매슈는 기분 좋게 말등을 고삐로 찰싹 쳤다. 그래, 맞췄구나. 스펜서 부인이 말해줘서 알아본 게로구나.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설명해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아주머니는 어느 집에나 다 해당되는 얘기들만 해주셨어요. 초롱 지붕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저기가 우리 집이란 생각이 들어요. 꿈꾸는 것 같아요. 있잖아요. 지금 제 팔꿈치부터 그 위로 온통 멍투성이일 거예요. 오늘 제가 몇 번이나 꼬집었는지 모르겠어요. 소름 끼칠 정도로 자꾸 끔찍한 기분이 들고 전부 다 꿈일까봐 불안했어요. 그럴 때마다 이게 꿈인지 아닌지 보려고 팔을 꼬집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이게 꿈이라면 깨지 말고 되도록 오래 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만뒀죠. 하지만 꿈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이제 집에 거의 다 왔네요. 아이는 달뜬 한숨을 뱉어내곤 다시 침묵에 빠져들었다. 매슈는 불안했다. 그토록 그리던 집에서 끝내 살지 못할 이 깡마른 아이에게
자신이 아니라 마릴라가 진실을 말할 거란 사실이 다행이었다. 마차는 린드 부인이 사는 골짜기를 지나갔다. 이미 날이 꽤 어두워졌지만 린드 부인이 밖이 훤히 내다보이는 창가에 앉아서 두 사람을 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마차는 언덕을 올라 초록 지붕 앞으로 난 좁고 긴 오솔길로 들어섰다. 집에 도착할 쯤 매슈는 곧 진실이 드러날 거란 생각에 움츠러들면서도 알지 못할 힘이 났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실수 때문에 마릴라나 자신이 겪게 될 어려움이 아니라 아이가 느낄 실망이었다. 아이 눈에서 기쁨의 빛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마치 뭔가를 죽이는데 힘을 보태야 할 때처럼 거북했다. 새끼 양이나 송아지 같은 죄 없는 어린 생명을 죽여야 할 때 아주 비슷한 기분이었다. 두 사람은 벌써 꽤 어두워진 뜰로 들어섰다. 포플러 잎사귀들이 부드럽게 살랑거렸다. 매슈가 아이를 마차에서 내려주었는데 아이가 작게 소곤댔다. 나무들이 자라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멋진 꿈을 꾸고 있나 봐요. 그러고는 전 재산이 담긴 낡은 여행 가방을 꽉 움켜쥐고 매슈를 따라 집으로 들어섰다.